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산이형의 부동산 수다 박성일 팀장입니다. 오늘 초대석 재개발 투자의 독보적인 권위자, 재개발 전문가의 전문가라고 불리시는 분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전영진 대표님 만나 뵙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의 전문가가 뭐예요? 전문가들의 전문가라고 네. 불리는 우리 대표님 네.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 영광이고요. 이번에 전영진 대표님께서 책을 발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책을 다른 분들 내시는 거 서포트를 많이 했는데 제가 진짜 오래간만에 한 10년 만에 내는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총 8권 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다 이제 2010년도 전이라 이번에 처음 다시 한번 한 10년 만에 낸 것 같아요. 예. 네. 이 제목이 서울시 역세권 재개발 최강 투자라는 제목이던데 예. 혹시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꽂힌 대로 쓴 거예요. 저는 이제 뭐 신통도 있고 무화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근데 결국은 저는 이제 동의서를 걷는 사람이잖아요. 네. 동의서를 걷어보면 저희 현장에 있는 뭐 사무장님들이나 동의서 걷는 패턴을 보면 결국은 이제 사업성이 좋아야 그래야 이제 동의서가 잘 거쳐지는데 네. 사업성이 좋으려면은 당연히 이제 조합원 숫자는 적고 용적률은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조합원이야 뭐 다 거의 비슷한데 용적률이 높아질 수 있는 곳이 그러니까 서울시도 그렇고 뭐 국토부도 그렇고 갑자기 난데없이 막 용적률을 막 높여주기는 어려운데 그리고 이제 역 근처는 그게 좀 쉽거든요. 네. 그래서 사업성이 좋은 쪽만 먼저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사업장이 다 역세권이에요. 예. 네. 그래서 역세권 위주로 한번 제가 다루고 있는 현장들 위주로 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일전에 저희 채널에 나와 주셨을 네, 때 네. 그 서울 안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만한 곳이 한 80곳 정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아니죠. 더 80곳이 된다는 거는 네. 지금 현재 도심복합법, 네네. 예, 도심복합 관련된 그 법령에서 말하는 그 법에 해당되는 곳만 80곳. 그러면 더 있다는 얘기죠. 그냥 일반 재개발, 뭐 네. 소규모 재개발, 가로택 정비 사업, 그다음에 신통이 또 가능한 지역, 그다음에 역세권 장기 전세, 역세권 활성화 하면 더 되죠. 예. 그러면 기회의 땅이 80개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많다는. 이게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건물은 노후화되고 네. 또 다시 또 새로운 건물 지어지고 이 속도가 맞춰져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안 맞춰지면 어딘가에서 계속 신규 재개발 지역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 계속 이제 그 구도심 신도심 바뀌는 것처럼 네. 그 재개발 지역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 저희가 현장 탐방할 때 물레동 갔잖아요. 물레동. 네네. 물레동은 그 어마어마한 그 전체 땅이 그냥 뭐 완전히 그냥 다 쓰러져가는 예. 맞아요. 뭐 그런 게 뭐 몇만 평 있으니까 그쪽에. 네. 그러니까 그런 데가 아직 많죠. 이거 오늘 계속해서 전영진 대표님하고 재개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텐데 새해를 맞이해서 거의 선물꾸러미처럼 준비해 주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해 주셨던 전영진 대표님의 신간 서울시 역세권 재개발 최강 투자 꼭 구매하셔서 아유, 읽어보시면 예,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영진 대표님하고 함께 2026년 재개발 전망에 대해 다뤄볼 건데요. 책에 대한 질문은 좀 뒤에서 따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여러 편에 걸쳐서 찾아뵐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재개발에 대해서 너무 좋은 인사이트를 주셔서 반응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오늘은 시작부터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올해 재개발 시장 전망 상승장일까요? 하락장일까요? 이게 이제 주택 공급이 뭐 간단하게 보면 결국은 이제 필요한 곳에 짓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필요한 곳에서 멀어져도 뭐 좀 전철을 깔아준다거나 좀 교통을 좀 편리해지면 좀 이렇게 늘어나요 도시가. 네. 근데 지금 서울은 이 도시의 팽창이 이제 거의 끝났다고 봐야 돼요. 음. 근데 이제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더 빨리 가게 해주는 게 이제 대심도, 뭐 GTX라든가 이런 건데, 근데 그것도 이제 거의 한계가 있잖아요. 네. 결국은 이제 서울 도심에 있는 원래 있었던 구도심을 개발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아파트를 지어주거나 주거복지를 해줘야 되는데 결국 그게 방법이 재건축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많은 분들이 부동산의 문제가 뭐 여러 가지 또 뭐 유동성의 문제, 뭐 공급량의 문제 뭐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도 그냥 재개발을 해야 되는 그 필요성이 그냥 꽉 눌려져 있어요. 꽉 뭉쳐져 있어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 게 맞고 뭐 이거는 뭐 주택 문제도 아니고 그냥 도시의 낡음의 문제, 노후된 문제 네. 해야 되는 게 맞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은 속성상 이게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주 수요가 생기거든요. 네.
그러면 또 집값을 또 주변을 건드려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현 정권에서 풀어갈지 모르겠지만 이제 언젠가는 풀어야 될 숙제인 건 맞고 이제는 그 타이밍이 온 거죠. 예. 이게 지금 네. 올해 지방선거가 이제 곧 있으면 하게 될 텐데 네. 이것 때문에 또 재개발이 밀릴 것이다라는 의견과 시각도 있거든요. 이제 정치적인 얘기는 좀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근데 요즘에 이렇게 뭐 대학마로 나오시는 분이 이제 성동구청장 하시는 이제 네. 정원호 씨 얘기도 나오고 근데 이제 그분도 약간 좀 민주당이지만 그래도 살짝 좀 개발론자 쪽에 좀 가깝잖아요. 네. 뭐 성수동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끌고 나가시는 걸 보면 또 최근에 법이 또 하나 올라갔어요. 뭐가 어떤 올라갔냐면 법인가요? 재개발 재건축이 동률이 75% 4분의 3이잖아요. 네네. 이게 70% 떨어지는 법률이 이제 민주당 쪽 발의로 올라갔어요. 원래 75%였던 걸 또 70%로 내린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예. 거죠? 근데 동수를 걷어보면 이 5%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거기서 간들간들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내려가면 70%는 저희 입장에서는 쉽죠. 그렇죠. 근데 이게 민주당 발의로 왔다는 것도 뭐 통과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예. 이제 그러면 그쪽도 생각이 재개발 재건축을 밀어주려는 게 아닌가. 예. 사실 원래 그런 쪽에는 좀 반대했던 성향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민주당 그러니까요. 같은 경우에는. 예. 근데 이제 반대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신속통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세훈 씨가 만들었지만 네. 이 패스트트랙은 박원순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공공재개발로 풀려고 했던 건데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민간으로 푼 건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동률은 높이는 대신에 이거를 공공으로 이제 또 풀려고 하지 않을까. 근데 그건 아닐 것 같고. 네.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떠나서 아마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지금부터 6월달 선거 전까지는 너도 나도 이제 지역 공약을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근데 그때 또 이제 한번 붐업이 되겠죠. 예. 그럼 결국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 시장에서는 계속 상승장이 이어질 걸로 봐야 되겠네요. 이제 한 가지 변수는 있어요. 한 가지 변수는 대외 변수인데 네. 대외 변수는 뭐 제가 예측할 영역도 아니고 예측한다고 되는 것도 맞출 수도 없고. 그렇죠. 근데 이제 국내 변수만 놓고 본다면 저는 좀 짧게는 5년, 길게는 한 15년 정도가 오른다는 말씀이신가요? 오른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만 된다. 그렇죠. 네, 해야만 네네네. 된다. 그래서 지역별로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이 그게 재료잖아요. 아파트를 짓기 위한 그렇죠. 재료. 예, 재료니까 그 재료의 가격이 오른다라는 게 짧게는 5년. 그러면은 지금 재개발을 투자를 해도 늦지 않았다라는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이제 호구 잡히지 말고 네. 예, 호구만 안 되면 잘만 선택할 수 있는 눈만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뭐 평생 직업해도 될 만큼 네. 제가 지금 30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충분히 이제 값어치가 있는 상품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예. 네. 지금 5년에서 15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 역시도 거의 진짜 제가 죽기 직전까지도 재개발 투자 손 놓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해드리는 이 서울시 역세권 재개발 최강 투자 꼭 읽어보시고 그리고 저희 지금 강의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그럼요. 예. 네. 강의 계속 하고 있죠. 예. 올해에도 계속 강의가 이어질 계획이니까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꼭 연락 주셔서 재개발 강의, 전영진 대표님과 함께하는 강의 수강하실 분들은 꼭 수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성일 팀장이 적극 추천하는 강의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서울 지역의 재개발이 워낙에 핫하다고 하는데 네. 이 문제가 지금 서울의 주택 문제, 공급 문제 때문이잖아요. 공급 문제만으로 볼 건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사실 이제 전국 평균 이거는 이제 통계적으로 정확하게 나온 거니까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제 살아오면서 통계적으로 잡힌 내용이 전국 평균 한 60만 호, 네. 그다음에 서울 평균 한 20만 호 정도를 꾸준하게 지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뭐 간단히 생각하면 전국 평균 60만 호면은 10년에 600만 호예요. 네. 근데 뭐 이제 일반인들이 아주 그냥 초보적 관점으로 본다면 뭐 집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멸실하고 짓는 걸 포함하는 거니까 네. 만약에 서울이 평균 한 20만인데 올해가 만약에 5만 지어졌다 예를 들면 네. 그러면 15만을 덜 지었다는 게 아니고 어딘가에서 15만이 슬럼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뭐 국가 비하가 될 수도 있는데 뭐 중국인, 필리핀 뭐 이런 분들이 들어와는 동네가 돼버리고 네. 우리 같은 이제 서울에 좀 살만한 그래도 좀 어느 정도의 자산 규모가 있는 분들이 살 곳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물량의 개수로 볼 게 아니고 퀄리티의 문제라고 봐요. 네.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자꾸. 네네. 근데 바꿔주는 방법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으니까 물론 리모델링이 있긴 하지만 네. 리모델링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약간 지금 상급지가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영향도 그런 문제 때문에 올라가는 그쵸. 것도 있을 수 그러니까 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뭐 제가 정책 위반자도 아니고 정책 위반자를 할 생각도 없고 시켜주지도 않겠지만, 네, 근데 저라면 원밸리 같은 이제 뭐 개포주공, 잠실, 뭐 엘리트 이런 거를 동시에 한 100개 정도 그런 단지를 네. 지어주면 돈들이 뿌려지겠죠. 아, 그렇죠. 예. 또 하나 방법은 지방도 좀 풀어줘야 돼요. 음. 그래야지 돈들이 지금 돈이 지금 몇십 조, 몇백 조씩 늘어나고 있는데, 네. 늘어나고 있고 아주 좋은 아파트와 퀄리티 있는 아파트, 그 다음에 통장에 지금 옛날에는 10억, 20억이 뭐 현금 있으면 부자다 그랬는데 요즘 곧 네, 그 맞아요. 안 친대요. 지금은 뭐 현금이 뭐 한 50억, 100억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네. 그런 분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좀 너무 한 곳에 몰빵되지 않게 좀 많이 지어주는 게 저는 답이라고 봐요. 네. 지금 뭐 말씀하신 것 중에 그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진 느낌이에요. 지금 약간 기회를 넘보시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강남이나 이런 데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물량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공급 부족 문제가 네. 어제 강의에서도 제가 들었었는데 이게 좀 심각하다고 들었거든요. 올해하고 내년하고 내후년이 더 심각해진다고 하는데 이 공급 부족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지금 이제 올해 그다음에 내년 내후년에 물량이 좀 잡혀 있는 것들을 보면 저희 직원이 통계 잡아서 보내준 게 있었는데 제가 다 외우지 못해서 네네. 보면은 거의 이제 재건축이 되었었던 곳 그게 물량이 있는데 그 물량이 이제 거의 끝나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이제 일반적으로 주택 공급은 땅을 사서 착공을 하고 이제 이런 건데 재개발은 차근차근 올라오잖아요. 네. 예, 조합 설립도 가야 되고 사업 시행인가도 가야 되고 관리처분도 해야 되고. 네. 근데 그렇게 차근차근 올라오는 게 지금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오세훈 씨가 지금 막 스퍼트를 해서 신통을 한다라는 걸 보면 지금 막 거의 100군데 가까이 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거기서 지금 조합 설립인가 난 곳은 20, 30군데밖에 안 돼요. 맞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지정만 엄청 했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그 지정된 게 실제로 공급 물량으로 잡히기까지는 단계가 많잖아요. 예, 맞아요. 물론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해서 빨리 가겠다고 하지만 이 패스트 트랙은 행정적 패스트 트랙이지 주민들이 동의서 내는 거는 저는 이제 동의서 걷는 사람이니까 예, 빨리 내주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뭐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동의서를 맥도날드처럼 뭐 드라이브 드라이브스루로 내게 하자 뭐 이제 그런 아이디어 냈는데 좀 좋은 아이디어 같긴 한데 네. 그게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다 설명을 해야 되고 공감이 돼야 되고 그래야지 도장이 하나하나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물량이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다 그걸 합의를 하고 동의하는 과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건축 심의를 빨리 땡겨주고 통합 심의를 해주고 하는 그런 거를 빨리 해준다는 거에 도움은 되지만 네. 그 물리적인 시간이 일어나는 게 있으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최소 5년은 그냥 쭉이 없어요. 공급 물량이. 그 전에 약간 조금씩 있었던 게 좀 올라오는 정도고. 그러면 이제 지금 것들이 이제 또 다시 뭔가 이렇게 조합 설립이 되고 뭐 구역 지역이 되고 사업 시행인가를 받고 하면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이게 저는 빨라야 앞으로 한 7년 후로 보는 거죠. 진짜 이 7년이라는 단어가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너무 심각한 네. 거거든요. 7년이면. 7년 후에도 네. 뵈야 돼요, 계속. 7년이 아니라 70년 뒤에도. 왜냐하면 보세요. 네. 생각해봐요. 지금 신통이라고 막 지원돼서 지금 막 꾸물꾸물 움직이잖아요. 빨리빨리 움직이겠죠. 요즘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근데 조합설 인가 받았어. 네, 그럼 조합설 인가 받으면은 시공사 선정이 보통 빨리야 6개월에서 1년 걸려요. 맞아요. 그것도 빠른 거예요. 네, 엄청 빠른 거죠. 엄청 빠른 거예요. 네, 시공사 선정. 그 다음에 이제 사업시에 인가 받고, 그럼 2년.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들 모여서 분양 신청하고 1년. 네. 2주 1년. 1년도 진짜 빨리 잡은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요즘에 또 문제가 아파트를 지금 어떤 걸 선호하냐면 뭐 병풍 아파트는 뭐 어쩌고 해가지고 20층짜리 세 동 지을 바에야 그냥 60층짜리 한 동 지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20층짜리 세 동 짓잖아요. 그럼 3년이면 돼요. 네. 근데 60층짜리 한 동 짓잖아요.
5년 걸려요. 맞습니다. 이게 공사가 어마어마하게 더 커지는 네.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것만 따져도 벌써 아주 패스트로 가도 7년이야.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7년 동안 제가 보기엔 공부가 없어요. 그 지금 보면은 고층으로 짓겠다라고 계획이 잡혀 있는 데들은 시간이 좀 더 걸린다. 더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수 같은 경우가 지금 트리마제가 지금 47, 47, 48 그렇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바로 옆에 성수 1이 지금 뭐 65층 얘기하고 있죠. 네. 예. 그러면은 거기서 20층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 기간은 제가 보기에는 한 5년 잡아야 돼요. 공사 기간만.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성수가 가격이 많이 뛰긴 했지만 시간이 더 걸린다라는 이유도 그 고층 때문인 거잖아요. 그죠, 고층 때문인 거죠. 네. 예. 이주 문제도 있지만 네네. 뭐 요즘은 한남 사업 같은 경우 보니까 뭐 이주 빨리 하면 지원금을 확실하게 줘버려서 네. 옛날에 버티면 돈 받는다는 게 있었는데 맞아요. 이제는 거꾸로 사람들이 똑똑해져가지고 네. 버티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빨리빨리 나가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좀 잘 제도가 됐는데 집을 짓는 거는 이제 뭐 또 이제 그 중대재해법 이슈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근로자의 복지 문제도 있고 해서 요즘 비 오면 서야 되고 눈 오면 서야 되고 그다음에 또 쉬는 날짜 정해줘야 되고 네. 관리 감독 튼튼하게 해야 되고 이게 체계가 잡히면 잡힐수록 공사 기간은 늘어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성수동을 거기가 지금 빠른 지역인데 네. 빠른 지역이지만 그래도 입주까지는 최소 7년에서 10년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꿈틀꿈틀 된 신통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네. 그러면은 실제적인 공급 물량이 잡히는 거는 그때라고 본다면 어쩔 수 없죠. 이제 5년에서 10년은 그냥 가게 가는 수밖에 없는데 서울은. 네네. 근데 더 큰 문제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찍어대는 거죠. 지금 그걸 굉장히 심각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심각해요. 네, 저도 예.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게 뭐 환율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돈 찍어내는 것도 그렇고 푸는 것도 그렇고 이게 너무 공격적으로 전투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부동산 처음 시작했을 때 주택 복권 아, 당첨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였나요? 5천만 원이었어요. 이거 지금 얼마예요? 지금 5천만 원 당첨받는다고 하면 그 누가 복권 사요? 안 지금 사죠. 뭐 로또 2등도 아이씨 이게 무슨 돈이라고 막 이러면서 그죠. 막, 로또 네. 1등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희 부동산 업에 계신 분들이 보기에는 뭐 이 돈 뭐 어쩌라고 정도죠. 맞아요. 네. 그거 갖다가 집 한 채도 못 사는데 약간 그러니까. 이런 네. 마인드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95년도에 복권 당첨 금액 5천만 원일 때는 집을 샀어요. 아 주택 복권 그래서 주택 복권이었군요. 네. 네네. 와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진짜 인플레가 예. 크게 온 거예요 지금. 네. 이게 지금 복권이랑 딱 대입해 보니까 답이 나오는 것 그죠. 같아요. 로또가 당첨이 1등이 됐는데도 집을 못 산다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예. 네. 물론 지방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서울은 지금 뭐 로또 1등 당첨되면 당첨자가 많았을 때 10억도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좀 잘못 체감하는 게 뭐가 있냐면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많이 올랐는데 이 잘못 체감되게 만드는 게 제가 보기엔 다이소야. 다이소가 너무 싼 물건들 많이 네. 공급해 주니까 네. 일부 품목들이 옛날보다 더 싼 물건들이 많은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인플레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그건 그쪽 항목들의 얘기고 네. 주택 부분이나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미술품 시장이라든가 또는 뭐 자동차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맞아요. 네. 네. 제가 예전에 무인문방구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네. 갑자기 매출이 확 줄어들었던 이유가 첫 번째 다이소였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이제 아는 분들이랑 얘기는 다이소 이 소상공인 죽이는 나쁜 놈들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저도 다이소를 갔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뭐 기술력의 증가에 의해서 그 기술력이 증가된 부분이 가격이 반영됐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그냥 돈이 많이 뿌려지니까 그 돈의 값어치가 떨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현금을 들고 있으신 분들도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근데 지금 뭐 현금 들고 계신 분 부럽죠. 그런데 단순하게 부러워할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어느 순간 그게 점점점 쓸모가 없는 돈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아마 현금의 값어치가 점점 더 떨어지지 않을까. 네. 그러면 이제 좀 전환을 해서 네. 올해 재개발 시장에서 좀 제일 주목해야 될 게 어떤 게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성향을 아시잖아요. 네, 제대로 공부하고 투자하자. 맞습니다. 예, 제대로 공부 투자하고 내용을 모르면은 당한다 이런 건데 지금부터 한 3년은 몰라도 된다. 예, 몰라도 된다. 그냥 일단 예, 투자해라. 예. 네. 그냥 다 오른다. 라는 게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정도면 네. 그냥 몰라도 그냥 진짜 호구 잡혀도 오른다. 네. 아니 원래 대표님은 가치 투자 아니면은 또 진짜 공부해가지고 똘똘한 투자 하시는 걸 선호하시잖아요. 그게 맞는 정답이죠. 예, 예. 그렇게 지향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런데 이 시장 그런 시장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유동성이 너무 커버렸고 네. 그걸 또 개인들한테 막 뿌려졌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돈들이 움직일 타이밍이 왔고 그 돈들이 움직일 때는 아무리 공부해라 하고 해도 공부 안 하고 움직이는 돈이 더 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장이 움직여버리면 뭐 뭐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게 한 3, 4년 올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주의할 점은 뭐냐. 어느 순간 이게 불장으로 갔다가 다시 생각이 깊은 장으로 빠질 수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이건 잘못 샀네, 이건 잘 샀네. 뭐 그러면서 또 다른 호구가 사서 또 오르고 막 이렇게 하겠지만 좀 오르는 폭이 적거나 얘는 막 달려가고 네. 얘는 아파트가 돼서 60층에서 바라보고 있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요. 네. 그래서 분명히 이 진짜 불장이 오면은 제가 투자하라고 하는 게 민망할 정도로 의미 없이 다른 것들이 많이 오르겠지만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공부해서 투자하는 게 더 많이 오르겠죠. 예. 그래서 두 개가 약간 좀 다른 결이지만 두 개 다 강조해야 돼요, 지금은. 네. 어쨌든 선택을 할 때 한 끗 차이로 결정이 되고 맞아요. 그리고 또 하려면 똘똘한 투자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제가 이거를 네. 저희 회원들한테 비유 드리는 건데 이제 보통 제가 이제 나비가 될 것이냐 벌이 될 거냐로 비유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벌이야 맨날 바빠.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한번 해보실래요? 그럼 나비야. 결정을 못해. 네. 친구한테 물어보고. 근데 우리는 평상시 나비거든요. 네. 하지만 머릿속은 되게 복잡하고 생각이 많죠. 맞아요. 예, 그런데 뭔가 결정할 때는 아시겠지만 우리는 그냥 바로바로 하잖아요. 맞아요. 벌처럼 쏘잖아요. 네. 근데 벌처럼 쏜다는 게 사실은 그만큼 그 안에 내공이 있긴 있어야 돼요. 나비처럼 산다는 게 우아하게 산다는 거는 그만큼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아마 지금 어마어마한 벌들이 지금 무기를 장착하고 지금 막 돌아다니고 네, 막 지금 막 돌아다니고 아무나 있을 쏘고 거예요. 네. 막 이러고 네. 있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네. 네. 아 진짜 명언입니다. 이 나비와 벌. 네, 제 이거 이야기 듣고 나서 딱 들었던 생각이 네. 지금 벌처럼 쏴야 나중에 노후에 나비처럼 맞아요, 사는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나비처럼 살면 나중에 벌처럼 계속 일해야 되는 거니까. 저는 이제 그 하락론이냐 뭐 또는 상승론이냐 이걸 논한 적이 없어요 저는. 네. 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겁니다라는 예측을 별로 한 적도 없는데 네네. 그냥 대응하자 주의이고 뭐 네.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되고 우산을 쓸 것이냐 네. 뭐 이런 주의인데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요즘 그 하락론자들 다들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 그냥 상승론자로 전환하셨거나 네, 아니면 네. 방송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재밌는 현상이네요. 그것도. 네. 아 진짜 심각한 상황이네요. 아 그러면 네. 좀 서울 외에 이제 뭐 경기도라든지 네. 인천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산, 울산 뭐 재개발 지방에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네. 지금 서울은 많이 뜬다고 하셨고 네. 그럼 이런 지방의 재개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어떻게 좀 변화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번져 가는 게 맞아요. 네. 번져 가야 돼요. 그 번져 가야 그래야 또 안정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네. 돈이 좀 스프레드처럼 이렇게 쭉 뿌려질 테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걸 번져가지 못하게 막은 게 지금 모든 정책들이 이제 그렇게 가는 건데 재밌게도 인천이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신통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주민들, 추진위원장들 만나서 좀 친하게 막걸리 마시면 친하게 지내고 이제 이 현장 잘 되면 저 좀 맡겨주세요 하는 현장들이 있었는데 네. 그 현장들이 그냥 싹 다 그냥 초토화됐거든요. 아. 네. 근데 이 말씀 제가 왜 드리냐면 요즘 연락이 오기 시작해요. 다시 추진하시나고요? 네.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이제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인천시도 적극적인 것 같고 네. 선거철도 있고 뭐 유동성 얘기도 있고 그래서 추진위원들이 좀 저한테 다시 한번 동시에 한번 걷어보는 게 어떻겠느냐. 네. 네. 그런 연락이 온다는 거는 이제 슬슬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인천 르원시티 이제 옆에 블록들 서울하고 인접돼 있잖아요. 네. 우선 거기서부터 번지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동네들이 지금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아마 이게 벌어질 거예요, 점점. 네네. 네. 그러면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쪽부터 좀 이제 올라갈 그 재개발 이루어질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뭐 네. 그렇다 갑자기 뭐 엄한 데가 오를 것 같지는 않고. 네. 근데 우선은 지금 서울 집중화 현상이 있으니까 네. 서울 중심으로 되도록이면 좀 남쪽이나 이런 쪽 위주로 먼저 움직이다가 좀 번져 가겠죠, 뭐. 네. 아 지방도 이제 점점 번지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그렇게 돼야 돼요. 네. 그래야지 돈이 좀 뿌려지지. 네. 예.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좀 현재 진행 중인 서울의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전영진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좀 제일 핫한 성수 전략 정비고요. 네.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네네네. 혹시 뭐 전체적인 진행 상황이나
이 완성 시기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참 재밌는 현상인데 뭐 다 알잖아요. 이 재개발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1이 제일 좋다. 네. 4가 좀 입지가 빠진다. 그리고 이제 근데 4가 먼저 조합 설립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찌 속도가 빠르네. 근데 또 4는 또 이슈가 뭐냐면 옆에 아파트가 하나가 조치로 빠졌어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 네. 이제 뭔가 좀 말발굽 모양 비슷하게 돼서 좀 네네네. 뭐 설계가 좀 잘 안 나오는 좀 그런 게 돼버렸고 거기다가 이제 이슈가 뭐가 있냐면 1 같은 경우는 시공사를 원래 이제 보통 경쟁 입찰이 원칙인데 한 2번 유찰되면 수의 계약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현장 같은 경우는 수의 계약이 될 리도 없지만 이제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시공사들끼리 짬짬이로 야 이건 이 현장은 너가 먹어, 이 현장은 내가 먹어.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입찰을 빠지고 막 이런. 맞아요. 근데 그러면 아예 격이 다른 뭐 1군하고 3군이 붙어버리면 당연히 1군이 되고 이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조합장님이 아마 똑똑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무조건 경쟁 입찰이다. 예, 그냥 유찰돼도 수의 계약 없다. 근데 그러니까 뭐 이번에 입찰이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예, 뭐 그런 이슈도 있고. 게다가 유명한 얘기죠. OS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번에. 예. 그게 OS가 사실 그런 일이 많아요. OS가 원래 없어져야 될 건데 이게 아웃소싱이잖아요. 네네네. 정비업체가 해야 될 일을 정비업체 인력을 다 못하니까 소싱을 주는 건데. 네. 근데 보통 이제 아줌마들이 많이 하고 이제 거기서 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 이슈 때문에 지금 시공사들이 지금 살짝 다들 숨죽이고 있어서 요게 좀 시간을 한 1년 정도 끌어버리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아.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양사가 더 빨리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워낙에 입지가 좋고 그리고 이제 그냥 물리적 관점으로 본다면 한남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경사지잖아요. 예, 예. 예. 그런데 전략정비구역 청수는 이게 평지여서 이 지방공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게 또 많이 단축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인간적 변수들 그런 것만 좀 빨리 간다면 거기는 좀 빨리 가겠죠. 아마 네.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올랐던데요. 많이 올랐습니다. 네, 지금 많이 올랐더니. 뭐 거의 30억대인데 이게 또 뭐 한남이 또 그래가지고 또 40억대로 이제 접어드는 시점이다 보니까 네. 거기에 뚝도시장이라고 있어요. 삼덕하고 사이에 있는 네. 거. 근데 뚝도시장이 있는데 그 뚝도시장 가운데 옛날 말로 따지면 오피스텔이고 지금으로 따지면 뭐 주상복합 뭐 이런 그런 게 있어요. 네. 얼마나 낡았냐면 내 집안에 화장실이 없어. 화장실이 저쪽 바깥에 공동으로 있어. 예. 네. 근데 밑에는 상가고 위에는 아파트예요. 아, 근데 대지 지분이 1.5평, 2평. 그게 2004년도에 얼마였게요? 감이 안 옵니다. 안 오죠. 1.5평? 네, 1.5평. 그래도 아파트예요. 어쨌거나 느끼상 아파트고. 네. 60 그때 당시 65년 뭐 70년 정도 된 아파트. 네네. 찍어야 되는 거고. 찍어보세요 한번. 2004년도에 2004년도면 아마 이 감이 안 옵니다. 막 뭐 한 몇 천만 원 됐을까? 3,500, 4천. 3,500, 4천이요. 근데 지금 그거 얼마인가요? 그래도 어쨌거나 아파트 입주권 분양 자격이 있으니까 최소 20억, 30억 가지 않을까요? 한 7, 80이 올랐어요. 이거 만약에 곧 있으면 35억, 40억 간다 그러면 100배네요. 100배 가는 거죠. 왜냐면 그러면- 그냥 아파트 받는 거야 한 채 30억대. 네. 또 하나 질문할게요. 그게 2004년도에 제가 3,500, 4천 했다 했잖아요. 네. 쭉 흘러가서 2010년도에는 얼마 할게요? 2010년도요? 네. 한 1억 됐을까요? 그 정도밖에 안 갔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 당연히 사야 되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 물건이 아파트 받을 수 있는 거야? 네. 뭐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 이런 게 지금 그래 좀 남아 있는 현장들도 있잖아요. 많아요. 네. 예, 초기 지역은 많아요. 물론 이건 극단적인 비유지만 네. 아직도 초기 지역은 많아요. 지금 저 막 몸에 소름이 쫙 돌아요. 지금 닭살 돋는 것 같은데 네. 이거 지금 만약에 그때 당시에 샀으면 1억대에 샀으면 그죠? 지금 그냥 뭐 평생 집 걱정 안 해도 살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이었는데 엑시트 하셨죠? 무조건 하겠습니다. 아 진짜 이런 좋은 현장들을 계속해서 30여 년간 찾아 나서신 분이 바로 전영진 대표님이시거든요. 계속해서 이런 걸 발굴해내시고 만들어내시고 있는 그런 분이니까 제가 아까 강의 말씀드렸죠. 강의 꼭 수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제 수강하고 나서 너무 감명 깊게 들어가지고 저도 수강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이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바로 한남 뉴타운. 한남. 네. 한남은 뭐 한남 3 지금 달려가고 있죠. 근데 쪼개기가 제일 많아진 데가 한남 3이에요. 네. 근데 이게 있어요. 일반 재개발은 대형 평형을 짓는 개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소형, 중형, 그러니까 842 국민주택금이라고 부르죠. 네. 그 이하로 짓는 게 8대 2예요. 그러니까 만약 1000세대를 지으면은 40평짜리를 200세대, 네. 그다음에 84 이하 임대까지를 포함해서 800세대 지어야 되는데 네. 시공사 입장과 조합 입장에서는 24평 두 개 짓는 것보다 40평대 하나 짓는 게 공사비도 싸면서 분양 수익은 훨씬 커요. 네. 그래서 대형평을 많이 짓길 원하는데 법령이 잘 돼 있는 거죠. 대형평을 이렇게 많이 지으면 네. 그러면은 이제 뭐 다 부촌만 될 테니까 일반 서민들이 살 곳이 없어지니까 소형평의 의무 규정이라는 게 지금 아파트를 짓는 거에 다 적용이 되고 있어요. 네. 그 국민평형이라고 하는 그, 네. 그 규모가 딱 거기에 정해져 있는 거죠. 정해져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이게 재정비 촉진지구로 되면 그게 완화가 돼요. 오. 그래서 한남은 6대 4 규정을 적용받아요. 어. 그래서 대형평을 더 지을 수 있어요. 아, 그래서 대형 평형수가 그런데 한남 3은 그걸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쪼개기가 너무 많으니까 아, 조합원들한테 나눠줘야 조합원들이 되니까. 너무 숫자가 많아지니까 네. 대형평을 많이 지으면 물량이 줄어드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업성이 안 나오고 네, 그래서 일반 분양도 안 한남 나오고. 3의 그런 이슈가 좀 그래서 다른 구역에 비해서 아마 한남 5나 뭐 이런 데 쪼개기 없었거든요. 네. 그런 데는 아마 그렇게 지어져서 좀 대형 굵직한 평이 많이 지어질 것이고 네. 한남 3은 아마 좀 소형 위주로 지금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지금. 네네네. 그래서 그런 이슈가 좀 있고요. 그래도 한남은 한강을 바로 그냥 모든 게 다 조망이 가능한 거의. 네. 그래서 아마 입지는 뭐 대한민국 1등이 되겠죠. 예. 물론 이제 그 다음으로 지금 1등을 지금 넘보는 데가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당연히 압구정이 1등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서빙고나 서부촌동 같은 경우도 이제 아직 말은 없지만 네. 뭐가 된다고 하면 올라갈 것이고 한남 3의 한 60% 70% 느낌의 현장들이 용산에 아직 많아요. 아직 알려지지 않은 현장들이. 네. 그런 현장들을 좀 잘 발굴하시면 네. 지금 한남이 지금 뭐 많이 거래가 되면 한 35억 가까이 되겠죠. 근데 한남 3의 한 60, 70% 느낌인데 아직 7, 8억대 물건들 많아요. 용산에. 어. 예. 그러니까 달려간 데 말고 이제 그런 데는 이제 참조만 하시고 네. 이제 막 이 벌들이 움직일 때 이 벌들이 움직일 때 좀 네. 될 만한 초기 지역들 가시는데 용산도 그런 적이 많다는 거죠. 아. 예. 가보시면 아마 좋은 물건들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이거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강의나 이런 거 들으러 오실 때 네. 그러면 이 7, 8억대 물건은 어디에 있나요?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지 않나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숙대 있고요. 네. 500세대 짓는 거. 그 초기 빌라 가격이 5억대 중반이었어요. 맞아요. 예. 네. 그 아무도 안 샀다고. 네. 예. 근데 저는 제가 추진하니까 요거 추진하면 10억 되겠다 이 느낌이 오는 거죠. 네. 예. 저는 뭐 이제 돈이 없어. 너무 많이 사서 아 진짜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돈이 너무 없으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선택을 못 한다는 네, 게 농담이고요. 너무 근데 아쉽습니다. 그건 네. 제가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주민들한테 제가 막 투기꾼적인 모습처럼 보이면 동의 네. 적었는데 좀 부담이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저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죠. 네. 저는 투기꾼 되고 싶어요. 저는 이제 그 인과관계가 없는 사람이니까 투자자로서 네. 예, 최대한 많이 벌고 싶은. 아 근데 그런 마음이- 투기라는 말이 네. 투기와 투자가 뭐가 다를지 저는 사실 이게 누군가 논문을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의 내리기가 네. 어려워요. 뜻을 제가 가지고 흑성 뉴턴 한참 진행할 때 원래 이제 집값이 오르면은 뭐 분요회 잡고 공인중개사 잡고 공인중개사 도망가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흑성 뉴타운에 제가 이제 그 중개사님들 모셔놓고 수업을 좀 오래 했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아주 되게 웃긴 일이 있었다. 그래서 뭐냐 했더니 아니 구청에서 투기 단속한다고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부동산에서 야 숨어 막 해가지고 다들 도망간 거예요. 네. 도망갔다는 표현 좀 그렇고 이제 가게문 닫아버리는 거죠. 네네네. 왜냐면 조사하고 막 이러니까. 맞아요. 근데 또 그 다음날 또 투기 단속해가지고 막 그거를 일주일 동안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한 분이 가가지고 아니 도대체 투기 단속 언제까지 할 거냐고. 우리 그러면 도대체 우리 중개업 언제 할 거냐고 했더니 무슨 소리세요? 이랬어요.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나왔어요? 했더니 황교과에서 나왔어요. 실제로 여기에 쓰레기 투기 단속 쓰레기 투기 단속인데 네. 투기 단속만 보인 거야. 아, 그 여기 뒤에는 쓰레기가 있고. 네. 그래가지고 중개사들이 한참 웃었대요. 아, 이거 실화예요, 실화. 나중에 투기 단속하러 나오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문을 닫아야 되겠네요. 쓰레기냐 아, 아니냐. 네. 너무 재밌습니다. 아, 흑석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꺼번에 나와서 네. 되게 재밌습니다. 아, 그러면 네. 제가 성수하고 한남을 여쭤봤잖아요. 네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압구정 반포 누를 수 있을까? 강북이. 어떻게 보십니까? 누를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세대는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왜 아니냐면 네. 집값의 상승에 연동돼 있는 또 다른 메커니즘이 하나가 있는데 저는 교육이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적으로 움직여요. 네. 지금 현행 법령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헌법 체계가. 그리고 지방자치로 움직이는 나라가 미국도 그렇게 움직이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좀 약간 좀 반토막이에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 우리 잘 알죠. 뭐 CIA 있고 뭐 FBI 있고 또 지방 경찰이 또 따로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방 경찰이 있고 중앙 경찰이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기소권도 좀 나눠진 경우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치안과 교육이 중앙이 다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 정부가 교육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봐야 돼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네를 잘 살게 만들려면 좋은 학교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중앙이 지고 있다 보니까 네. 중앙에서 좋은 학교를 좋은 지역에다 못 꽂아줘요. 그냥 아파트를 때려 좋게 짓는다고 해서 옮겨 짓 건 아니고 정말로 진짜 원밸리보다 더 좋은 아파트야. 막 진짜 막 다이아몬드 박혀 있고 막 그래. 네.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좋죠. 하지만 커뮤니티를 못 이기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는 이길 수가 없다고 봐서 강남을 이기는 일은 쉽지는 않겠다. 이 명문 중고등학교 이전했던 거를 다시 이제 가지고 오지 않는 한 가지고 오기가 쉽지 않죠 이제 네. 또. 근데 이게 사실 예전에 강남이 또 거꾸로 그때는 거기가 논밭이고 아무도 이주를 안 하니까 강북에 있는 아주 좋은 학교들을 다 억지로 끌어내린 거잖아요. 맞아요. 중앙에서. 네네. 그게 이제 지금은 이제 폭발을 한 건데 거기다가 이제 사회적 커뮤니티를 넘어서 물리적 커뮤니티까지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강북은 물리적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지만 사회적 커뮤니티가 되려면 그거는 이제 지방 정부의 권한이 없고 중앙 정부에서 밀어줘야 되는데 네.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후암동에 옛날에 수도요가라고 있었어요. 네네네. 수도요가 거기에 이제 그 뭘 찍었냐면 거기서 여고괴당 다 쓰러져 가는데 그게 교육청 땅이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를 용산에서는 거기 바로 앞에가 이제 미 대사관이 예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외국인 전용 학교 만들자. 음. 외국인 전용 학교 만들면은 또 일정 부분 또 우리나라 사람도 갈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외국인과 같이 있는 학교가 되니까 좀 주변 집값도 움직일 수 있고. 네. 그랬는데 그걸 이제 중앙에서 막았다고요. 그래서 지금 그냥 교육청 땅을 쓰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 물 건너가는 얘기가 돼버렸거든요. 네네. 교육이 지방 정부에 뿌려지는 거를 조금 중앙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중앙 정부에서는. 네. 교육까지 올리지 않는 이상 아마 근데 그게 또 어느 순간 가면 또 그런 필요성도 느껴져서 네. 뭐 어떻게 하겠죠. 네. 갑작스럽게 또 네.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아마 저희 세대는 아닐 것 같아요. 아. 네. 일단은 성수와 한남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물리적 환경은 더 좋아질 수도 있다. 네네네. 어떤 원밸리보다도 더 좋게 질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사회적 커뮤니티가 형성되기까지는 좀 제도적으로도 좀 안 돼 있고 쉽지 않겠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강남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노량진 뉴타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가 한 10,000세대 정도가 들어서면서 네. 좀 이제 천지개벽을 하게 되는 그런 곳인데 네. 여기가 한강 조망도 가능해가지고 준 강남권이라는 좀 평가를 받고 있죠. 그 가격도 좀 많이 올랐거든요. 네. 여기 향후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강남권이긴 하지만은 사실 강남이라고 보긴 좀 그렇고 네. 근데 또 한강을 보지만 또 위쪽에 남으로 보는 거랑 북으로 보는 거랑 또 다르니까 그런 차이점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한강 라인은 무조건 다 그냥 A급인 거죠 지금. 네, 그래서 한강 라인이 이제 사실 남은 데가 몇 군데가 없어요. 네. 네, 남은 데가 몇 군데가 없어서 아마 여기도 그냥 뭐 완전 A급은 아니고 준 A급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명단에 들어가겠죠. 네.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 유튜브의 활동이 집값에 영향을 전 준다고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렇게 보여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 눈에는 좋아 보이는데 사람들이 안 가는 현장이 있고 제 눈에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가는 현장들이 있어요. 근데 네. 물론 유튜버들이 뛰어나신 유튜버들이 분석을 잘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노량진이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많은 유튜버들이 이제 거기를 좀 집중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 조금 이슈가 빨리 되지 않았나. 그래서 다른 데보다 좀 살짝 빨리 간 느낌이 있어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비싸졌다는 뜻은 아니고 네. 좀 전망이 좀 빨리 녹아 들어간 거죠. 그래서 지금 타이밍은 저는 좀 늦지 않았나. 예. 들어가기에는. 들어가기에는. 예. 예. 이게 좀 늦었다라는 게 가격대에 비해서 좀 늦었다라고. 그렇죠. 보는 가격대. 건가요? 다른 데가 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된 데가 네. 저평가된 데가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노량진이 네. 원래가 이제 유타운으로 예전부터 지정됐던 곳이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존치 정비, 존치 관리가 좀 있어요. 네. 근데 존치 정비, 존치 관리는 다 주단위 계획으로 지원된 곳들이고
구조례 적용 지역이 많거든요. 네. 근데 구조례 적용 지역이 많다는 뜻은 구법이니까 아파트 분양 자격을 따질 때 지금 세법 가지고 논의하면 안 돼. 근데 그걸 모르고 거래가 된 것들이 제가 보기엔 많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런 이슈도 좀 있고. 그래서 제가 노량진 주택은 상당히 입지가 좋고 한강변이고 다 좋은데 좀 빨리 부각됐다라는 네. 좀 느낌이 있고요. 그래도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이제 벌들은 움직일 테니 네. 네, 가격은 이제 오르겠지만 하여간 좀 빨리 가격이 반영된 느낌이 좀 있어요. 네. 다음은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라 불리는 노원구 백사마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달동네에서 3,178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로 재개발 중인데 여기는 천지개벽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여기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가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여기가 그린벨트였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개인 땅들이 한 90%가 넘었어요. 근데 개인 땅들이니까 자기 권리를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데 행사하고 싶지만 그린벨트가 아시잖아요.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냥 콤파스 찍어버린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막 정교하게 그려진 게 아니고 그냥 뭉뚱기로 막 들어가 버리니까 재산권 행사에 방해가 됐던 거죠. 그래서 서울시는 여기를 예전부터 재개발하고 싶었고 그 재개발 지역이 되게 원했는데 그게 되려면 그린벨트를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린벨트 푸는 권한은 또 국토부에 있으니까 국토부는 또 그걸 풀어주면 LH한테 맡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와 중앙정부와 주민들 스스로 하고 싶은 이 세 3파전이 상당히 오래가 지속이 됐었어요. 네. 뭐 입지는 그래도 뭐 거기에 학원가도 많이 있고 하니까 입지는 상당히 좋은데 옛날에 뭐 정치인들 한참 막 연탄 나르는 데가 거기거든요. 산집으로 가는 데가. 네, 맞아요. 그래도 단지가 크고 노원 쪽에서는 입지가 A급이니까 아파트 들어선다고 하면 아파트의 값어치는 상당히 높아지겠죠. 예. 네. 주민들이 상당히 고생한 동네예요. 고생 많이 했죠. 네. 그 노원 분들은 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특히 백사는 더 심해요. 네. 진짜 이런 동네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근데 누가 봐도 재개발이고 누가 봐도 쓰러져가는 동네고 진짜 막 툭 건너면 쓰러질 집들이 그냥 쫙 있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전 그때 당시에 지금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제가 투자 좀 조심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국토부의 입장이 너무 강경하고 네. 서울시 입장이 또 너무 강경하고 주민들은 또 주민들의 욕구가 있고 하니까 네. 그거를 어떻게 풀어야 될 그러니까 재개발이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욕심이 각자가 다 다른 거죠. 근데 그런 풀기까지 그 시간이 지난했어요. 아주 지루하게 갔죠. 예. 네. 그런 것 때문에 또 이제 여기는 조심해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뭐 이제 그때 당시는. 예, 네. 미래에 대한 부분보다 그런 게 안 풀리면은 속도가 늦어지고, 지지부진하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재개발이라는 게 그냥 막연하게 막 이제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노이즈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이 동네 재개발되면 좋겠는데 이게 아니고 재개발 되기까지의 이해관계들을 풀어가야 되는데 네. 그 이제 정비사업체가 이제 그 PM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네, 네. 근데 저는 그런 PM을 하다 보면은 되게 복잡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잘 풀어야겠죠. 근데 이거는 내가 풀러 갔다가 이거는 내 인생 바치겠다. 저는 그럼 거부한다고요. 제가 백사마을에 관심을 가졌던 게 25년 전 얘기니까 네. 지금은 뭐 어느 정도 그게 다 이제 어떤 합의점에 도착이 돼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나 보죠. 네. 근데 그게 되면은 이제 아마 노원구도 이제 좀 쭉 발전을 하겠죠. 네. 여기가 그러면 재개발이 어느 정도 됐을 때쯤에 노도강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좀 훈풍이 불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노도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난 게 이제 강남하고 좀 비교되는 정반대 현상들로 움직이니까 만들어진 것 같아요. 누가 네. 만드신지 모르겠지만. 근데 옛날에는 이제 서울 하면은 이제 서울로 봤는데 지금은 서울 하면 서울 남쪽을 많이 보고 오히려 노도광보다는 광명, 안양 이쪽이 더 떠버렸잖아요. 네. 근데 그게 다 강남 접근성인데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약간 한 템포 좀 늦게 가는 또는 한 템포 좀 가격이 좀 저렴한 게 돼버렸는데 그래도 유동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담겨질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인천도 움직이니까 노도광도 이제 움직일 타이밍이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서울의 외곽 지역들도 같이 움직이겠죠.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두 군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한창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이 부가현 뉴타운과 그리고 동남권역에서 이제 강남 3구 유일한 뉴타운이라고 하는 거여 마천 뉴타운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다면. 부가현은 1+1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일반 분양을 하면 수익금으로 들어오는데 네. 조합원들 줘버리면은 이게 그만큼 마이너스니까.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다른 현장 할 때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1+1으로 주되
일반 분양가로 주자는 논의도 있었거든요. 네. 아마 그렇게 기울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 부가연도 위치가 좋으니까 네. 거기도 이제 마포가 뜨면서 이제 서대문도 같이 뜨는 지역이고 부가연은 서대문이지만 마포에 준하는 그렇죠. 서대문이어서 그래서 거기도 예의주시해봐야 되고요. 거여마천은 사실 이게 마천이 이명박 서울시장 때 지정됐을 거예요 아마 뉴타운이. 네네. 예, 맞습니다. 아주 옛날 얘기죠. 근데 네. 그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 때인데 그때 거여마천을 지정하면 거여마천이 잘 갔어야 되는데 갑자기 중앙정부에서 위례를 발표를 해버리면서 네. 뭐 고속도로 연결 부분도 이제 지방하고 중앙하고에 뭐 문제가 있었고 막 서로 이제 힘겨루기를 하면서 네. 위례가 먼저 달려가 버렸죠. 신도시니까. 신도시니까. 네. 예, 신도시는 중앙정부가 권한이 있거든요. 네. 거여마천은 이제 지금까지도 숨죽이고 있는 건데 네. 거기도 이제 움직일 때가 됐죠. 네. 예. 그리고 입지는 어느 측면에서 보면 네. 그래도 위례보다는 좋다고 볼 수도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거기도 약간 저평가된 지역 중에 하나죠. 네. 예. 근데 거긴 또 이슈가 뭐가 있냐면 거기도 이제 약간 예전에 택지를 정리하는 과정에 토지구역 정리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네. 그게 뭐냐면 이제 환지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좀 소유권이 복잡하게 얽힌 물건들이 많아. 그런 게 아주 유명한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네. 투자하실 때 특히 환지 예정지 처분 받은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만 분양 자격 좀 검토를 좀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네. 그런 것들만 좀 조심하면 이쪽도 저평가된 건 맞죠. 예. 네. 이슈화가 안 됐죠. 네. 유튜브 아무도 안 띄웠네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슬금슬금 나오고 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제 연초에 예. 한번 다녀올까. 거꾸로 좀 똑똑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안 뜬 데 가는 것도 답이에요. 아, 그렇죠. 예, 왜냐면 네네. 좀 저평가돼 있을 수 있는 거지. 네. 근데 그게 진짜 저평가되는지 안 띄울 만한 거니까 안 띄운 건지 좀 봐야 되겠고. 저도 이제 저평가 지역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지역을 간혹가다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하면 네. 조회수가 엄청 낮아지더라고요. 어, 관심도가 엄청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다른 유튜버들이 우르르 한 대가 좀 조회수가 높겠죠. 네. 근데 그것도 제가 보면 벌떼야. 아, 네. 대표님 그러면 오늘 저희가 언급한 재개발 지역 중에서 네. 1등을 꼽자면 어디를 고르시겠습니까? 1등. 네. 그럼 이제 1등을 뽑으면 2등이 나오고 3등이 나오잖아요. 저는 1등만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지금으로부터 또 한 10년 전에 쓴 책이 역세권 한강변 투자 지도예요. 네. 근데 그때 제 주장이 뭐였냐면 남들이 보기에 저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막상 가보면 있으니까 역세권 무조건 가고 한강변 무조건 가라. 네. 그게 10년 전에 매일경제 출판사에 나왔어요. 저희가 써서 네. 나왔는데 지금 그 책 보면은 이거 과거 그때 살 걸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항상 그때 살 걸, 그때 살 걸. 근데 지금도 한강변은 그때보다는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지금 물량적으로 본다면 조금 이제는 빈도가 줄었고 근데 역세권은 아직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1등 지역을 어디라고 보냐면 역세권이면서 한강변인데 그게 1등.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네. 그리고 거기도 지금 현찰 적게는 3억, 많게는 5, 6억 투자할 때 많다. 네. 이건 제 판단이에요. 네. 두 번째로 볼 때는 그 중에 한 가지만 있는 곳. 한강변이거나 네. 역세권이거나. 네. 근데 이제 역세권이면서 한강변인데 그게 용산이면 제일 1등이고 네. 마포면 2등이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으로 볼 곳은 이제 역세권도 나눠지겠죠. 이제 되도록이면 2호선 라인 중에서 강남 쪽 라인을 보는 게 좋고 네. 그 다음에 대강목. 결국은 다 이제 강남 접근성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네. 한강변, 역세권, 그 다음에 강남을 따라다니는 노선들이 최대한 많이 겹치는 거. 네. 그게 1등이죠, 뭐. 저는 지금 머릿속에 딱 떴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대표님께서 네. 직접적으로 말씀 안 해주셨지만 어딘지 딱 눈에 들어오셨을 거라 근데 생각을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 다 비싸잖아. 네. 근데 막상 가면 안 비싸요. 근데 이제 제가 왕십리 유타운 제가 초기에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그게 2002년도였는데 네. 사람들이 유타운 될지 몰랐던 동네예요. 제가 이제 막 여기 될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네. 그래서 투자를 하려고 막 갔는데 꾸물꾸물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어떻게 소문을 듣고. 네. 거기가 10월 23일에 지정됐거든요. 근데 한 7, 8월 때부터 꾸물꾸물 사람들이 이제 좀 선수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네. 거예요. 근데 좋은 물건은 그대로 있고 나쁜 물건만 팔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용 가치적 판단과 네. 재개발의 미래 가치적 판단에 물건을 보는 방법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자기 눈에 좋은 것만 사는 거예요. 근데 얘는 재개발로서는 별로 안 좋은 물건인 그렇죠. 거죠. 예.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1등 지역 중에서 아직도 저평가된 좋은 물건들 분양 자격이 있고 아파트 받았는데 전혀 문제 없는 게 싼 것들이 많아요. 이런 싼 것들 찾을 수 있는 강의가 바로 전영진 대표님 강의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거 강의 들으시면 무조건 좋은 재개발 투자처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되 만약에 기초적인 걸 잘 모르신다 그러면 저희 동산이형과 그리고 전영진 대표님의 강의 같이 들으신다고 하면 그리고 유튜브도 같이 시청하신다고 하면 금방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꼭 연락 주셔서 신년 새해가 시작되는 해에 완성형 투자 강의 들으실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꼭 신청하셔서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 재개발 투자 옥석 가리기 아까도 네. 몇 번 말씀해 주셨지만 네. 이 옥석을 가리는 거 옥이냐 돌이냐 가리는 거 어떤 걸로 결정을 해야 될까요? 기준이 뭘까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 3년은 옥석 안 가려도 된다. 그냥 다 오른다. 올해는 옥석 네. 필요 없다. 옥석 필요 없다. 다 오른다. 네. 공부 안 하셔도 돼. 제가 보기엔. 네. 근데 그만큼 지금 불장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고 그런데 그래도 좀 합리적인 투자하려면 옥을 가리려면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라. 네. 나 바빠. 공부할 시간 없어. 그러면 그래도 해라. 왜냐면 돈이 너무 많이 풀렸고 재개발 지역은 한정적이고 거기에 좋은 물건들도 한정적이니까 몰려다니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진짜 3년 동안 옥석 가리지 않고 일단 투자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준은 물론 두어야 되겠지만요. 근데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브리핑이지. 이러면은 욕 먹어요. 욕 먹었죠. 네. 옥석 가리는 게 맞아요. 네네. 그런데 안 가려도 될 만큼 지금 불장이 올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 유동성의 함정 이런 게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과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더라도 좀 옥을 가릴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네. 내가 다음 사람한테 넘겨줄 때도 그 사람도 좀 어느 정도 이득을 보는 거지. 네. 그냥 뭐 계속 호구만 찾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옥석 가리기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을 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재개발 구역 내 상가, 그러니까 뭐 이종의 근린 생활 시설 같은 것들, 그리고 또는 도로 부지를 소유했을 때 입주권을 배정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추가 분담금 측면에서 주택 소유자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마지막 질문은 추가 부담금 문제는 이제 감정평가를 받아서의 문제니까 그거는 감정평가 금액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의 얘기인 거고요. 네. 이제 아파트 분양 자격의 얘기는 이제 추가 부담금 얘기가 아니고 그 물건의 어떤 물리적 속성 이게 뭐 도로냐 상가냐 주택이냐에 따라서 아파트 받을 수 있냐 없냐 얘기로 갈려지는 거니까 이걸 이제 분양 대상 규정이라고 부르는데 네. 분양 대상 규정에서 주택 재개발은 우선 근생이나 상가는 아파트를 못 받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못 받는 거가 다 못 받는 건 아니고 일정 부분 받을 수 있는 현장들이 있는데 그건 어떤 현장들이냐면 아파트를 받을 수 없는 분양 대상자이지만 의결권은 살아 있으니까 이분들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 행사를 한단 말이죠. 네. 조합사를 인가를 받든 뭐 아니면 나중에 총회할 때 의결권 행사를 하든 그래서 그런 의결권들이 많은 곳들은 어쩔 수 없이 줘야 돼요. 근데 그 정관을 바꿔서 줄 수 있는 규정은 없고요. 네.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최소 분양 평형, 제일 작은 아파트를 그분들의 권리가보다 낮게 분양하는 형태로 해서 요즘은 그렇게 그래지만 그 사람들 동의하니까 네. 이제 그렇게 많이 하고요. 도로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도로는 우선 서울 시내는 90제곱미터 이상이면 아파트를 줘요. 네. 옛날에는 뭐 30제곱미터 이상, 90제곱미터 미만 뭐 무주택자 규정이 이건 삭제가 됐고 네. 지금 90제곱미터 이상이야만 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온전하게 딱 90제곱미터 있는 경우가 아니고 이렇게 또 좀 붙여서 한 경우가 있는데 이게 해석이 되게 오락가락 했었어요. 네. 이거 언제까지 이걸 내가 합해서 붙일 수 있느냐. 내가 이제 89제곱미터인데 1제곱미터가 부족해. 네. 언제까지 붙일 수 있느냐. 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행정법원 판례인데 하급심 판례에서 이제 이게 안 된다가 됐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끼리 지금 설왕설래해요. 네. 설왕설래 하는데 그래도 뭐 우리가 판사를 이기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못 이기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1심 하급심 판례긴 한데 그래도 판례가 났기 때문에 아마 그 판례에 의해서 부동산 원이나 구청에서는 이제 관리처분 계획을 짤 거란 말이죠. 그래서 혹시 도로 지분 살 때는 이제 조각조각 모으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좀 더 깊이 하셔야 되고 사실 도로는 주택 소유도 안 들어가고 좋아요. 네. 네, 좋은데 단점이 이제 그런 복잡한 문제를 좀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선수 아니면 잘 못하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혹시라도 또 그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나 이렇게 묶이면 또 거래가 좀 잘 안 돼요. 네. 예, 검토를 하셔서 투자하셔야 될 거예요. 예. 조심해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재개발 투자했을 때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현금 청산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이 현금 청산을 당할 수 있는 케이스는 어떤 게 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너무 복잡한데 네. 이거를 얘기하면 뭐 이것만 뭐 한 달 얘기를 할 정도 많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제일 예민한 거는 권리산정 기준일이죠. 네. 권리산정 기준일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합산 규정이라고 해서 하나의 건물을 허물고 여러 개를 짓거나 뭐 다각으로 쪼개면 아파트 한 채를 주는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채를 주는 규정도 사라졌어요. 아예 그냥 현금 청산. 그냥 다 현금 청산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권리산정 기준이 가장 이슈인데 제가 지금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행당 모구역이 지금 신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네. 들어가 있는데 신통으로 넣은 날짜가 9월이에요. 2025년 9월, 작년 9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서울시가 검토하는 건 지금이에요. 아마 올해 1월이나 2월쯤에 신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요. 네. 그런데 서울시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는 권리산정 기준일이 이 현장에서 올라온 작년 9월이 권리산정 기준일이야. 신청한 날. 신청한 날. 근데 이게 사실 맞다고 볼 수 있고 틀리다고 볼 수 있고 이거는 뭐 저도 판사가 아니니까. 네. 근데 이제 법령에 도시정법 77조에는 관보에 고시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관보에 고시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공고를 한다는 뜻이고 공고 날짜가 소급해도 되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비슷한 건으로 이제 서울시나 또는 관계구청 담당자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보면 정답은 없지만 이런 것 같아요. 서울시가 그렇게 하는 행동, 소급해서 권리산정 기준을 적용시키는 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판례가 아직 없으니까 네. 모르는데 어쨌거나 서울시는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막 여기가 신통으로 뭔가를 넣으려고 하는 이 날짜에 막 사람들이 막 사고팔고 막 뭔가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짓기도 하고 했을 거예요. 이게 다 물딱지가 되는데 네. 이 사람들이 그러면 서울시 상대로 야 권리산정 기준을 소급해서 적용해? 공고를 때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소송을 걸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겠죠. 네. 몇 년 걸릴까요? 그것도 질질 끌면. 질질 끌겠죠. 네. 그러면은 피해는 다 본다고요. 네. 그래서 아마 서울시 전략이 피해를 주자는 전략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권리산정 기준일이 저는 이제 수업할 때 이렇게 말씀드려요. 요거는 권리산정 기준일에 안전합니다. 요거는 완벽하게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안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아까 서울시가 약간 좀 애먹일 수도 있다. 네. 그런데 될 수도 있다. 나라면 안 한다. 그게 불확실하니까. 불확실하니까. 저는 네. 무조건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많이 접한다라고 하면 물어보세요. 보셔야 돼요. 전문가들한테. 근데 답변해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을 찾는 게 우선 제일 힘들겠지만 하여튼 찾아서 전문가한테 물어보시고 모른다고 하면 그냥 샀다가 또 모르는 사람한테 팔면 돼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가시화가 되면 물딱지가 되니까 권리산정 기준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네.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그 경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네.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서울 재개발 빌라 매물이 경매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해요. 당연하겠죠. 네.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예. 지금 심지어 감정가의 2배가 넘는 가격에 낙찰이 된다고도 네, 하는데 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뭐 빌라 가격이 오르니까 빌라는 그냥 빌라로만 본다면 그냥 빌라인데 네. 근데 그게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의 빌라라면 그러면 그거는 이제 재개발 아파트의 재료니까 분양 자격이 있는 입주권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청약통장을 내가 가입해 놓은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르는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 근데 제 눈에 보기에 여긴 재개발 절대 안 돼. 라는 지역도 빌라가 팔려. 아, 예, 이제 그런 것들만 조심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노후도 요건이나 재개발 구역계 지정 요건이나 또는 어떤 법령으로 적용이 됐을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그런 메커니즘을 알고 낙찰 받으셔야겠죠. 네. 불장이 오면 항상 그랬어요. 원래 물건이 팔리고 경매 물건 다 팔리고 벌떼들 움직이고 그다음에 스님들이 목석 들고 경매장 오고 아기 안고 오고 네. 막 뭐 작업복 입고 오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잠깐 네. 시간 들르셔가지고. 불장에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지금도 이런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 이게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어질지는 감도 안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2028, 29년까지 온다니까요. 네. 아, 경매장 가면은 더 들썩들썩하겠네요. 근데 아마 이제 경매 물건이 점점 사라지겠죠. 왜냐하면 네. 그 정도 2배까지 거래가 될 정도면 그 경매를 당한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니까 맞아요. 예. 네. 해결이 되겠죠 이제. 예. 그냥 팔아도 오히려 빚 다 갚고 남을 자기한테 수도 남는, 있겠죠. 네, 예. 남는 케이스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해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재개발은 극초기에 들어가면 그 투자금이 가장 낮다 그래가지고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그 초기에 들어가는 건 위험하다 생각하시고 안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되기 전까지는 그 일반인들이 또 정보를 알기도 어렵고 한데 어떤 것을 봐야 이 재개발이 될 거라고 알 수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지역이 좋다 나쁘다에 대한 판단은 사실 뭐 거의 MBTI를 봐야지 알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이제 성향의 문제인 거고 네네네네. 그다음에 나이하고도 좀 관계가 좀 있고 네. 그다음에 내가 지키려는 자산이 또 얼마냐에 따라서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면 오히려 자산이 적으신 분들이 공격적인 경우가 많고 예, 자산이 좀 크신 분들은 좀 보수적인 경우가 많은데 네. 그건 그분들의 성향이니까 뭐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데요. 저는 초기 지역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동의서를 걷는 입장이니까 네. 주민들하고 먼저 만나보고 그러면 주민들이 동의할지 말지에 대한 느낌이 오거든요. 그리고 저희 정비업체는 저희는 선투자를 해서 움직이니까 어느 정도 인력 동원을 해야 되고 도시 설계를 해야 되고 동의서를 거두려면 구청 왔다 갔다 하고 제가 몸으로 선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실제로 돈으로도 선투자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 정비 사업체가 그 현장을 분석하는 정도의 디테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로직은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여기가 구역계도 성립이 안 돼. 구역 선을 그릴 수가 없어. 그런 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가 지으려면 도로를 물어야 되고 네. 몇 미터 도로를 물면은 몇 세대까지 지을 수 있고 하는 규정들이 도시계획 조례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정도까지는 모르지만 도로가 1도 없는 3m 도로로 둘러싼 데를 구역 지정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되게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좀 공부를 하셔라. 그럼 메커니즘 알고 계셔라. 음. 그게 뭐 저희 당부죠 뭐. 네. 일단은 되지도 않을 곳인데 재개발한다라는 이야기만 듣고 들어가시면 피본다, 호구된다 이렇게 네, 봐도 무방하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긍정의 시그널이냐 부정의 시그널이냐인데 이제 유튜브에 보면은 이 지역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유튜버들보다 이 지역 된다라고 하는 유튜버들이 더 호응이 좋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 두 가지 같이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뭐 막 된다라고 올리면 아, 이건 이래서 안 되는데 하는 사람도 소신껏 올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영상들 좀 봐서 귀담아 들을 거 무조건 희망적인 얘기만 듣지 말고 이게 돈이 몇십억,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 검토하시는 훈련을 네. 하셔야 그래야 부자가 될 수 있겠죠. 얻어 걸려서 돈 버는 거는 그건 부자가 될 수 없고.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책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책의 도입부에 보면 서울시의 모든 역세권에서 재개발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신통 무한은 거의 이제 오세훈 씨 표가 돼버렸고 이제 민간복합은 거의 민주당 표 느낌이 좀 돼버렸는데 근데 역세권 장기 전세, 역세권 활성화는 둘 다가 좋아하는 좀 포지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쓸 때 뭘 고민했냐면 혹시라도 만약에 시장이 바뀌면 이제 어떤 거는 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데 꾸준히 갈 게 뭔가를 보다 보니 전 역세권을 집중한 거고요. 네. 역세권은 뭐 다들 하자고 할 테니까 그래서 이쪽에 집중한 거고 사실 책의 내용도 제가 열심히 썼는데 사실 책은 이제 저희 교육 사이트를 알리고 투자할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알리는 좀 매개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책을 사시면은 저희 현장에 오셔서 이제 세미나도 참석할 수 있는 좀 뭐 그런 기회도 드리고 멀리 계신 분들은 실시간 라이브로도 좀 참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역세권을 제가 집중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용적률이 높아진다. 네. 그런 지금 현재 도시계획 조례라든가 역세권 활성화 운영 기준, 역세권 장기전세 운영 기준 등을 보면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곳들을 다 역세권의 범위에 두고 있어요. 나머지 지역들은 기부 체납을 엄청나게 많이 하면 뺏기는 건데 이쪽은 늘려주고 뺏어가는 구조라 그래서 좀 사업성이 좋아서 그래서 역세권이 아마 동의서 걷기도 좋고 추가 부담금도 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지금부터 한 4, 5년을 다 역세권 위주로만 지금 동의서를 걷으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 지금 이제 제가 딱 콕 짚었던 게 역세권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기부 체납으로 내줘도 그러니까 내가 얻은 거를 뺏어서 가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이득인 다른 데보다는 거죠. 훨씬 이익이다. 훨씬 이득이죠. 그것 예. 때문에 사업성이 더 좋아진다. 이렇게. 그러니까 역세권 활성화 같은 경우는 4단계까지 가능한데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네네. 뭐 도로 요건, 간선도로 요건이나 인접부 요건을 몇 개 맞추면은 4단계까지 가능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3종 같은 경우 준주거, 일반, 중심까지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막 용적률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 늘어나는 것에 반을 기부 체납하는 거니까 네. 상당히 좋죠. 네. 사업성이. 늘어나는 거 반 줘도 훨씬 남는. 반이 내게 되니까. 네. 엄청난 거죠. 이거 저도 책을 빨리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책에서도 이제 이야기하시는 게 역세권 재개발이 쉽고 빨라진 것이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우선 동일 요건이 좀 편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전반적인 재개발 요건이 다 비슷한 거고. 네. 그다음에 동의서 걷기가 좋아졌고. 그다음에 사업성이 좋아졌고. 아. 다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인데 네. 그 파트를 나누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사업성이 좋아지니까 동의를 당연히 좋아졌고. 그다음에 추가 부담도 낮아지는 거고. 네. 이제 결국은 이제 빌라나 재개발을 투자를 해서 이제 돈을 벌고 싶은 어떻게 보면 욕심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욕심에 제가 투자를 하는 건데 욕심이 눈을 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욕심을 걷어내고 내가 냉철한 판단을 하려면 메커니즘이 룰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룰의 핵심은 결국은 이 사업이 완결 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이전고시까지 쭉 가야 되는데 사실 이걸 해본 전문가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몇 바퀴를 했잖아요. 네. 구역 지정 때 동의를 걷어서 사업 시행 인가 때 관리처분 총회 때 조합원들하고 멱살도 잡혀보고 그다음에 이전고시도 해보고 입주도 시켜보고 제가 그 몇 바퀴를 돌아보니 이 메커니즘이 저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돌아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 보이는데 그때마다 제가 편안하게 갔던 곳이 어디냐면 결국은 사업성이 좋은 곳이에요. 사업성이 좋은 곳은 다 좋아해요. 예. 결국은 사업성이 좋다는 뜻은 용적률이니까. 네. 그런 지역들을 잘 골라서 가셔야겠죠. 그러면 사업성이 있고 용적률이 있고 동일이에요. 맞아요. 거기는 역세권 이게 딱 예. 들어오는군요. 다 같은 얘기의 결이에요, 네. 사실은. 이런 디테일하고 네.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책에 담겨 있습니다. 이 서울시 역세권 재개발 최강 투자 꼭 구매하셔서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책 구매하신 분들은 또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으로 같이 해가지고 또 계속해서 세미나 참여하실 수 있게끔 할 거니까요. 네. 많은 분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기회네요. 네. 네, 책 한 권을 샀는데도 그런 기회를 얻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세권 재개발이라고 하면은 좀 제일 먼저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어디까지를 역세권으로 칠 수 있냐거든요. 근데 역세권의 기준이 이제 크게 네 가지인데 민간국가법에서 말하는 역세권의 기준이 있고요. 네. 근데 약간 대동소이한데 약간씩은 결이 다르거든요. 그다음에 역세권 소규모 재개발이라고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법에서 말하는 역세권의 기준이 있고 네. 그다음에 역세권 장기전세에서 말하는 역세권 장기전세 기준이 있고요. 네. 거긴 또 1차, 2차로 나눠놨어요. 네. 그다음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어요 또. 네. 거기서 말하는 또 역세권 기준이 있는데 대동소이하게 다 250m 내지 350m를 얘기를 해요. 네. 보통 이제 350m를 거의 이제 기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느 지역은 250m인 경우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아까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사업 방식 중에서 대부분이 심의를 거치면 350m 또 가능하게 해놨거든요. 예를 들면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법에 의한 소규모 재개발 같은 경우는 역세권에서 가능한데 그게 250m였다가 작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심의 통해서 350m로 늘어났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더 섹터가 늘어나는 거죠. 좋아진 거죠. 네. 네. 그래서 너무 복잡하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한 350m 정도를 기준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역에서부터 350m까지 떨어진 곳만 네. 보시면 네. 네. 일단 안전하게 호구는 안 잡힌다고. 근데 이제 이게 있어요. 350m를 그럼 어떻게 잴 거냐? 네. 역을 놓고 중심선에서 원을 그릴 거냐? 아니면 개찰구에서 걸어가서 250m, 350m 할 거냐? 네. 근데 이게 처음에 나왔던 게 2009년도에 나왔을 때는 역 중심선이었거든요. 네. 근데 원이었어요, 원. 네네. 근데 이게 뭐 여기 딱 네모 반탄 게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중심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개찰구로 했는데 개찰구로 하면 또 중심선이 많이 나와요. 맞아요. 예. 지금은 어떻게 통일됐냐면 이건 모든 법이 다 똑같아요. 역사의 모양, 역사의 모양으로 그대로 250m, 350m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십자가로 생겼다. 그럼 십자가 모양으로. 십자가 그대로. 모양으로 예,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직사각형 모양이면 직사각형으로.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책에서도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재개발의 이익관계 피라미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지 큰 돈을 번다고 적혀 있는데 피라미드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정비사업체라는 곳이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곳이 이제 주민한테 동의서를 걷어서 거기에 재개발되게 만들어서 용역비를 받는 회사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저한테는 가장 중요하신 분들이 조합장이지만 조합장을 뽑아준 조합원들이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분들이 동의서를 얻어줘야. 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조합원들은
아주 예전에 그 물건들을 산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투자자들이었단 말이죠. 음. 그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그 조합원인데, 네. 인데 그게 지금 어디 빌라가 됐든 어디 도로 지분이 됐든 간에 지금 사는 사람들이니까 지금 투자자들인데 제가 빈말로 그런 얘기 자꾸 하잖아요. 벌떼들이니 호구들이니 하는 얘기를 하잖아. 네. 예, 그러니까 정말 잘못 살면 이 빌라 투자자들이 그냥 호구로 끝날 수도 있는 거고 네. 제대로 된 지역에 잘 살면은 쭉 올라가서 제일 중요한 의결권자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이 피라미드의 가장 밑단하고 가장 윗단이 같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예, 네. 같은 사람이에요. 예, 중간에 시공사도 있고 네. 중간에 신탁사도 있고 저희 같은 정비업체 피해업체도 있고 도시설계업체도 있고 설계업체도 있고 뭐 철거업체도 있고 많은 뭐 유튜버들도 있고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근데 이 사회 구조상 이 재개발이라고 하는 사회 구조상 가장 밑단에 있는 초기 투자자가 가장 윗단에 있는 의결권자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2026년, 27년, 28년, 좀 길게는 29년까지 후구가 되든 뭐 벌떼가 되든 막 사셔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해당 지역의 의결권자가 되려면 그러면은 밑단에서 놀지 말고 네. 예, 좀 위로 그레이드를 좀 위로 올려라. 네, 그런 취지로 제가 한번 책에 써봤어요. 근데. 네. 이 피라미드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저도 책에서 한번 살펴볼 테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책에서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게 책 후반부에 보면 청파동 3가 역세권 소규모 재개발을 실전 사례로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저희 현장 네. 그곳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주 간단해요. 역 근처이고 두 개 블럭인데 한 블럭이 조합원 40명, 50명, 네. 1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두 개 앞에서 지금 500세대가 지어지니까 네. 사업성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조합원들의 감정평가 금액이 일반적인 인근 지역 시세보다 높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율은 120% 가까이 나왔고 네. 그러니까 추가 부담금이 확 낮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인근 지역 시세보다 한 15억이 싸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들을 제가 발굴해서 동의서 걷는 과정, 그래서 제가 지금 거기 추진하는 네. 내용들을 좀 스토리를 담아봤고요. 제가 원래 사실 지역 공개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역 공개를 하는 순간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또 이제 신축업 하시는 분들이 몰려서 지분 쪼개기로 해서 망가지는 현장이거든요. 근데 네. 저 현장은 이제 그럴 염려가 전혀 없어요. 음. 전혀 없어서 집을 지을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올해 하반기에 조합설 인가를 목표로 잡고 있거든요. 두 개 다. 네. 지금 구청에 승인을 다 받아놓은 상태고. 그래서 자신 있게 한번 공개될 만한 현장을 먼저 공개를 한번 해봤어요. 아, 제가 이걸 강의 시간에 듣고 나서 그 정보들을 딱 이렇게 보고 나서 저도 이제 정비업체에서 근무한 그 네. 이력이 있다 보니까 이걸 딱 이렇게 봤는데 말이 안 되는 현장이더라고요. 그죠? 찾기 힘들어요 이런 거. 네. 아, 이런 현장을 이렇게까지 만들었다고 하셔서 또 한 번 감동했던 네. 그 기억이 납니다. 아마 재개발 관심 있는 분들 책 읽어보시면은 그냥 감탄이 나오실 것 같아요. 감탄사 나오실 그런 책이니까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이제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채널에 네.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시청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네. 아파트를 그냥 살까? 네. 아니면 청약을 계속 기다릴까? 아니면 재개발 투자할까? 이거 고민이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전은성 대표, 그다음에 정창래 대표랑 같이 제가 한 10년 전에 쓴 책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그 책이 제목이 뭐냐면 성공하려면 청약통장 버려라. 네. 청약통장 가지고 계신 게 제가 보기 제일 미련한 네. 행동이에요. 버리셔야 돼요. 쓸데없어요. 네. 뭐 이자 조금 더 주니까 뭐 그 정도는 뭐 쓸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청약통장 가지고 아파트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이제 그거야말로 복권이에요. 네. 의미 없고 왜냐하면 재개발로 아파트가 재건축 아파트가 지어지거나 지역주택적으로 아파트가 지어지거나 이제 그런 형태로 지어지면 먼저 조합원들이 다 가져가거든요. 남는 걸 일반 분양하는 거니까 네. 나쁜 층들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랑 경쟁을 해가면서 맞아요. 왜 그걸 해요? 그냥 가서 사면 되는 거를. 네. 진짜 저 깜짝 놀란 게 지금 제가 출근길마다 잠실 이렇게 네. 가는데 네. 그 잠실 아파트에 방음벽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네. 한 4층 정도까지 이 앞에가 탁 막혀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거를 조합원이 가져가지 않고 일반 분양에 넘긴다라는. 그렇죠. 다 그런 거 일반분에 넘기는 거고. 네. 그러니까 청약통장은 과감하게 버리세요. 아,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전은성 대표, 정창래 대표랑 같이 책 쓰면서 저희 주장이 뭐였냐면 청약통장 의미 없다. 재개발 지역에 똘똘한 거 하나 사라. 네. 예.
결국엔 재개발 투자가 답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네요. 맞아요. 예. 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시청자 여러분, 재개발 투자가 답입니다. 저희 동산이 형과 전영진 대표님의 강의, 유튜브 콘텐츠 이거 꼭 확인하셔가지고 재개발 투자 끼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재개발 시장 계속 뜨거워질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표님께서 새해 인사 겸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재개발 쪽에 또는 부동산 쪽에 아파트가 하나 이렇게 올라가면 저 아파트 내가 지었어 하는 사람 100명 돼요. 모래를 앓는 사람도 내가 지었다고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정비업도 있고요. 네. 또는 시공도 있고 조합장들도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네. 아파트가 지어지는데 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정비사업체로서 동의서를 걷고 초기에 PM 역할하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유튜브 활동하는 사람이 사실 거의 저밖에 없어요. 맞아요. 예. 네. 제가 이제 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재개발을 좀 깊이 있게 알려면 그게 원천적인 메커니즘 좀도 좀 필요하니까 새해부터는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재개발 연구에 오시면 동산형과 같이 지금 저희가 교육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오시면은 좋은 정보 또는 좋은 지역 소식 또는 저희 추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공유를 많이 해드릴 거고요. 물건은 동산형한테 잘 좋은 거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물건 많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 연락 주셔가지고 부동산 저희도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연락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저희 전영진 대표님 계속 모실 예정입니다. 다음 출연 때까지 저희 구독자들,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숙제를 하나 내주신다면 어떤 숙제를 내주고 싶으신가요? 제가 현장 탐방을 매달 한 번씩을 다니고 있거든요. 네. 다른 채널과 같이 다니고 있는데 현장 탐방을 가는 이유가 많은 분들은 이제 저한테 어느 현장을 가야지 돈을 벌어야지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제가 이제 기존 메이드된 현장들을 많이 다녀요. 네. 이제 보는 거죠. 아, 이게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그게 사례가 돼서 기존 현장 중에서 좀 좋은 현장들, 좀 나쁜 현장들 또는 어떤 이벤트가 있었던 현장들을 다니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그걸 한 지금 1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눈이 조금씩 커지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이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현장도 많으면 좋겠고 저희 현장이 많으면 동의서도 많이 거두면 저는 또 영업비가 많이 생기니까 네. 그리고 또 일반인들도 투자할 기회가 또 많이 생기고 하니까 그래서 많은 현장을 좀 발굴하고 싶고 많은 현장을 좀 다녀보고 싶은데 아까 잠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아직 그럴 만한 현장들이 몇백 군데 몇천 군데 되거든요. 서울 네. 시내만도. 그러니까 그런 현장들을 제가 다 다닐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유튜브에도 안 나왔고 어떤 전문가들이 얘기도 안 하는데 이런 지역은 왜 재개발이 안 되지? 이런 지역도 있거든요. 은근히. 네, 맞아요. 예. 그런 지역들을 좀 미션이라고 하긴 뭐하고 좀 고민하시다가 이제 좀 같이 좀 공유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네. 제가 검토해서 예. 그 동네 주민이면 더 좋죠. 네네. 예. 그럼 같이 추진하면 되니까. 네. 그런 현장들을 제가 뭐 몇천 군데를 저희 직원들하고 다 다닐 수도 없고 네. 좀 많이 좀 갖다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투자하기 전에 검토하시는 분들 안 해줘요. 그건 아니고 네. 내가 진짜 이게 왜 이 동네가 왜 재개발이 안 되고 있어. 이런 지역들이 있으니까 네. 좀 그런 현장들 많이 갖다 주시면 저희가 정비사업체의 관점에서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해 드릴게요. 너무나도 좋은 말씀입니다. 숙제를 내주셨는데 저희 동산이형에서도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서 댓글을 통해서 번지수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먼저 한번 분석해보고 만약에 이게 진짜 될 것 같다라는 곳들은 제가 대표님께 저한테 지금 제가 추진하죠. 네, 한번 말씀드려서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마 사례가 될 겁니다. 유튜브에서 처음 시작했고 검토를 직접 해주시고 그 사업지가 완성이 되는 과정까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만드는 그런 현장이 되실 수도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전영진 대표님 모시고 귀한 시간, 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고 함께 이야기 나눠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찾아주실 거죠? 네, 그럼요. 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부터는 뭐 이제는 부자 되는 걸 넘어서 준재벌 될 정도로 재개발 투자로 좀 돈 많이 버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새해는 돈 많이 버시고 다들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전영진 대표님의 신간 서울시 역세권 재개발 최강투자 영상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 구매하시면
오늘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새해맞이 2026년 서울 재개발 시장 전망 전용진 대표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돈도 많이 버시는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